자, 그러면 예. 글로벌 마켓 브리핑 예. 미래에셋증권 수원 WM의 조경상 팀장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예. 오늘 우리 워리언과 한판 승부 기대하겠습니다. 저희 기대를 그냥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데 근데 매주마다 네. 스타일이 계속 바뀌시는 것 같아요, 스타일이. 그 고데기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 같아요. 고데기, 아니 고데기 그거 혹시 이게 한글이 아니고 혹시 외래어 아닙니까? 고데기? 아마 그렇지 않을까요? 저도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여러분 고데기의 어원에 대해서 고데기 한번 아니 고데기가 아니면 한국말로 순수한 한국말이 뭐가 있을까요? 글쎄요. 한자 아니에요 혹시 고데기? 혹시 고데기가 어떤 말인지 네, 여러분들이 네, 올려주시면 좋을 것 알려주시리라 같습니다. 믿습니다. 고데기, 예, 고데기. 근데 와 이거를 이제 앞머리 안으로 이렇게 마셔가지고 그러니까 되게 많이 해보신 실력이 대단하신 것 진짜 같아요. 디테일하십니다. 아 손재주 진짜 없어요. 네. 고데기가 좋은 것 같습니다. 아 머리에 고데기를 만졌다는 것 자체가 나는 네, 그렇습니다. 대단한 거예요 정말. 나랑 다른 종족이야. 자, 그럼 아까 말씀하신 어떤 오늘 얘기하고 싶은 게 네. 본인 뇌피셜 네, 이라는 뇌피셜. 거죠? 네, 뇌피셜. 그럼 한번 같이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네. 예. 우선은 시장부터 좀 정리를 네. 해드릴게요. 네. 주말, 그러니까 지난주에 이제 FOMC 이후에 이제 주말에 이제 연준 주요 인사들이 이제 발언을 좀 있었는데 네. 뭐 이미 많이 들으셨기 때문에 성향은 매파적이었다 상당히. 네. 그리고 점도표가 좀 높게 제시된 것들에 대한 당위성을 많이 말해줬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러다 보니까 그럼 내년에도 긴축이 상당히 강도 있게 갈 것 같은데 네. 그러면 이게 연준발 경기 침체가 일어나는 게 아니냐 하는 우려가 좀 많이 나왔던 것 같고 간밤에 시장에서도 이제 그러한 부분들을 좀 우려했던 것들이 좀 작용을 했죠. 네. 그렇게 볼 수 있고 개별 종목들 중에서 이제 메타가 어제 좀 크게 하락했잖아요. 어우. 그러니까요. 그렇습니다. 네, 예. 이게 좀 개인적으로 보기에는 이제 이슈가 좀 있었던 걸로 저는 생각이 드는데 네. 그 페이스북이나 인스타를 특히 페이스북 같은 경우에 이용하면 그 광고 네.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거의 뭐 연결되다시피 하죠 자동으로. 그러니까 이러한 행태에 대해서 플랫폼의 지위를 가지고 또 광고 시장의 경쟁력을 자신에게 유리하게 함으로써 그런 부분들을 좀 훼손시키는 게 아니냐라고 하면서 글로벌 매출의 한 10% 규모, 우리나라 돈 치면 한 15조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과징금 이제 결정이 있었어 가지고 그런 네. 영향을 받은 것 같고, 그러면 이게 유럽 연합에서 내린 결정인데 그렇죠. 이게 재미있는 게 미국의 빅테크들은 유럽 가면은 돈은 많이 벌지만 항상 과징금으로 다 털려 갖고 와요. 그렇죠. 맞잖아요. 네. 그렇죠. 그렇죠. 예, 이번에 금액은 얼마 안 큰데 간밤에 애플도 보면은 앱스토어 자체가 그러니까 다른 결제를 허용하는 방법이 없다 보니까 이게 독점적인 지위를 노린다라고 해서 프랑스에서 또 과징금을 받는 사례도 있었고 뭐 클라우드 가지고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에도 많이 당했고 아마존도 보면은 전자상거래에서 이제 독점 이슈로 해서 이제 과징금을 받는 사례들, 물론 이제 쉽게 내주지는 않죠. 이제 뭐 불복해서 이제 뭐 항소를 하거나 하는 방법으로 해서 나중에 과징금 규모를 줄이거나 이렇게는 하는데 미국 테크 기업들은 유럽만 가면은 이런 부분들에서 많이 털리는 것 같고 개인적으로 그래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우리 고객님들께 설명드리냐면 유럽이 돈을 버는 방법 중에 하나가 네. 이제 미국에 있는 이제 테크 기업들이 워낙에 유럽에 있는 돈을 많이 쓸어 담아 가니까 네.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충당을 하는 게 아닐까, 그 정도까지 저도 뭐 생각이 들 정도로 물론 유럽의 정서가 일단은 뭐 공정해야 되고 공평해야 되고 이런 정서가 있기 때문에 좀 강하다고 볼 수는 있겠지만 네. 좀 요새 테크 기업들 좀 힘든데 이런 상황에서도 좀 털어가는 걸 보면은 좀 네. 안타깝기도 했고요. 그런 영향으로 메타의 영향을 받아서 미국에 있는 다른 빅테크들도 좀 영향을 받은 것 같아요. 네.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이 빅테크 기업들이 광고 시장을 진출하려고 자기 플랫폼을 상당히 강하게 활용을 하려고 하고 있었는데 메타가 이러한 조치를 받았다는 거는 나중에 자기들도 광고 수익이 그러면 유럽 연합에서 보기에는 눈에 띄기 시작하면 이제 자기들한테도 돌아올 수 있는 부분이니까 그런 이제 활동이나 이런 부분들을 조금 위축시키거나 하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같이 영향을 좀 받았던 것 같고 네. 그다음에 아까 이제 그 부사장님께서 아바타 얘기를 하셨는데 네. 뭐
경기 침체랑 뭐 연관해서 생각한 것 같아요. 아바타의 이제 흥행이 아 경기 침체 때문에. 네, 그렇게까지 뭐 확장해가지고 정말요? 어. 저는 그렇게는 안 보는데 영화표 살 돈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그렇게까지 생각 안 하는데 네. 이제 뭐 CNBC나 뉴스 스크리닝 하다 보면은 뭐 경기 침체 우려 기사들하고 같이 이렇게 나와 있는 걸 보면은 설마 영화 티켓 살 돈까지 없지는 않을 텐데. 그러니까 이게 시간이 없어서 못 보시는 거잖아요. 저는 시간이 없죠. 공짜로 보여준다 해도 시간 없죠. 아, 시간 없어 안 되죠. 혹시 3시간짜리는 좀 영화표가 비쌉니까 혹시? 아니에요. 똑같이 아니, 나오지 똑같잖아요. 않을까요? 똑같잖아요. 네. 극장은 손해네. 아 극장 손해네 진짜. 그러네. 그래서 여러 가지들 그냥 생각들이 좀 들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오죽하면 모든 게 다 이제 경기 침체 탓으로 가는 듯한 아. 분위기. 그런 심리가 아니었나라는 네. 생각이 좀 혹시 들었어요. 봤습니까? 아니요, 저는 아직 못 봤어요. 뭐 보실 거예요? 저는 아바타를 원래 극장 가서 본 적은 없었어요. 예전에도. 저도 원을 아직 안 봐서 원을 안 보신 분들도 보려 좀, 예, 보기 뭐라고 스트리밍으로 보시면- 봤기 때문에. 네. 그렇군요. 그 일단 막간을 이용해서 여러분들 뭐 이우성님 이하 많은 분들이 좀 어려주시는데 고데기가 아, 고데기? 고대는 그 일본어라고 하고요. 무슨 이런 머리를 펴는 기구, 기는 이제 우리나라 접두사를 기계. 붙여서 이거는 약간 그거 있잖아요. 콩 재팬이시 이런 거 그런 거 같은데 고대가 일본 말이었네요. 그럼 한국말은 뭡니까? 뭐 머리 펴게 한글. 뭐 이런 거 말이 이런 거 아닐까요? 말이. 근데 이제 이거에 또 일본어는 또 마이롱이라고 하시고 많은 분들이 마이롱? 올려주고 계신데 고대가 인두 일본어로 인두 고대 인도. 일본어에 고대가 있으면 또 우리나라 말은 이게 있죠. 뭐 어데 어때? 내는 심파이다. 네. 그렇습니다. 네. 안 보셨죠? 뭐 안 보시면 몰라요. 계속 할까요? 네. 그래서, 지난주에 이제 CPI 결과를 좀 조심스럽게 좀 말씀을 드릴 때 조심스럽게 말씀드리죠. 코어가 좀 걸린다라는 말씀을 낙관은 하지만 네. 코어를 가지고 어떻게 좀 뭔가 또 딴지를 잡을 수도 있지 않을까 FOMC에서 그런 것들만 없다 그러면은 산타랠리 올 수도 있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네. 근데 결국에는 연준이 서비스 물가에 집착하는 모습을 확실히 보여줬기 때문에 이런 분위기가 이번 주에도 계속 이어진 것 같고요. 뭐 제가 아까 되게 거창하게 장혜성 점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뭐 도전하는 건 아니고 몇 가지 좀 이제 생각을 하다 보니까 연준이 중요하게 보는 물가 지표는 CPI가 아니고 네. PC이죠. 코어 PC. 예, 그 중에서도 에너지하고 식품을 제외한 이제 코어 PC를 보게 되는데 이걸 가지고 이제 향후 이제 연준이 금리를 어느 정도 기준금리를 정책을 취하느냐에 따라서 실질금리라고 하는 부분을 가지고 좀 풀이를 좀 해드리려고 준비를 한 거였어요. 실질 금리를 가지고 네. 한번 왜냐하면 풀어주시는 거죠. 우리 봄쯤에 한번 생각해 보시면 중립금리라는 말 많이 나왔었잖아요. 그렇죠. 보면은 중립금리라는 건 사실 실질금리가 한 0.5% 수준을 만들어주는 수준을 하는 건데 네. 결국에 그러면은 연준이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타겟 인플레이션이 제일 중요한 건 맞지만 네. 그러면 이 정도를 어디까지 아니 인플레이션을 2%로 만들겠다라고 해가지고 주구장창 금리를 올릴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어느 정도 선이 있기 때문에 그 수준을 봤을 때 보조지표로 볼 수 있는 게 그럼 실질금리라는 부분들을 보면서 정책을 가져가는 부분들을 네. 고려한다라고 했을 때 내년도에는 딜레마에 빠질 수도 있다. 왜 물가가 잡히면 PC가 잡히면 딜레마에 빠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그 가능성을 가지고 조금 기대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좀 드리려고 준비해왔던 거였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좀 이따 말씀드리고 네. 그다음에 오늘 아시아 증시는 중국이 12월 금리를 동결하기로 발표하면서 좀 크게 하락한 부분이 좀 가장 컸어요. 인하 기대가 있었나요? 그럼요. 12월 초까지만 하더라도 지준율 인하를 했기 때문에 네. 그 다음은 금리 인하의 수준으로 갈 거라고 다들 기대를 했었고 왜냐하면 부동산 정책이나 이런 부분들 규제 완화해주는 부분하고 지준율 인하가 같이 맞돌아갔기 때문에 지금까지 기대가 컸었던 부분이 있었고요. 거기에 대한 실망감이 상당히 많이 나온 거죠. 실제로 그리고 지난주였나요? 이제 그 월요일 날 그런 부분들이 있었죠. 뭐 기업 신뢰 지수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좀 안 좋게 나오면서 봉쇄 해제를 했는데 어떤 전반적인 경기 움직임도 좀 좋지 않았고 이러니까 더 금리 인하를 기대했었는데 네.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실망감이 좀 많이 나왔고 거기다 또 오늘 한 방을 더 선물해 준 거는 일본은행이 양적 완화를 축소하는 발표를 한 거죠. 실질적으로. 그렇죠. 그 YCC 수익률
곡선 통제라고 네. 하는 거는 정부가 발행하는 채권을 중앙은행이 계속 사주면서 그 네. 수익률을 인위적으로 만들어주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기존에가 0.25% 수준을 만들어준다라는 거는 그럼 국채의 수익률이 0.25%가 나오게끔 무제한으로 사줬던 건데 이 폭을 플러스 마이너스 0.5% 범위로 놨다라고 하는 거는 뭐 중간에 튀어나오면 더 살 수도 있지만 큰 그림에서 보면은 기존의 그 중앙은행이 가져갔던 양적 완화의 스탠스를 약간 내려놓는 쪽으로 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보면은 금리를 인상하는 효과를 꾀하기 위해서 가져온 거고 네. 그 영향으로 미국 국채가 우리나라식 낮에 네. 갑자기 금리가 튀어버렸어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나스닥 선물도 지금은 이제 거의 뭐 보합권까지는 온 것 같은데 좀 하락폭이 좀 컸었던 갑자기 부분들도 뚝 떨어졌었죠. 있었어요. 네. 그래서 이거 가지고서 저희 직원들 선후배들끼리 막 얘기하면서 왜 갑자기 미국 국채까지 튀어 움직였냐 막 이렇게 얘기가 좀 나왔었는데 네. 뭐 그냥 개인적으로 생각해 본 거는 어쨌거나 달러를 더 가지고 있을 이유가 없잖아요. 이 그쵸? 부분을 위해서라도.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봤을 때 그러면은 당분간은 일본이 미국 국채를 더 사거나 네. 하는 일은 없을 거고 오히려 팔면 더 팔을 수도 있다. 이런 우려들까지 나온 다음에 미국 국채 선물이 좀 건드려졌던 게 아닌가? 이렇게 금리가 좀 건드려진 게 아닌가? 이렇게 좀 해석을 했었습니다. 그렇죠. 역 엔캐리 트레이드잖아요. 네, 그렇죠? 맞아요. 이제는 원래는 N을 싸게 빌려서 네, 거의 제로 금리에 네. 또 엔화는 더 약해질 거니까 네. 그걸로 달러 바꿔서 그렇죠. 문제 엔화 사야 강세를 되는데 다시 만들어줘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얼른 갚아야죠, 다시. 네, 맞아요. 환류해가지고. 네, 그런 부분들을 좀 고려할 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연준 피봇에 대해서 저희는 진짜 사실 저도 그렇지만 통화 정책도 완화를 하지 않을까? 좀 느슨해지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했었는데 뭐 지난주 같은 경우에는 영국이나 아니면 유럽 연합이 빅스텝을 했고 그리고 중국이 금리 동결했고 일본이 오늘 이런 조치를 했던 것들 자체가 그러면 미국 연준을 따라서 약간 타이트해지는 분위기로 간다라는 부분들이 좀 아시아 증시 전반에 좀 영향을 준 것 같아요. 네. 그렇게 해서 움직였다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주말에 자료를 좀 많이 찾아보다가 네. 2019년도에 골드만삭스가 재밌는 보고서를 하나 만들어 놨더라고요. 어떤 겁니까? 그러니까 경기 침체에 대해서 우리가 진지하게 생각을 해본 적은 사실 없잖아요. 얘기는 많이 들어보고 어떤 네. 케이스가 있고 했었는데 골드만삭스가 2019년에 지난 100년 동안 발생한 경기 침체에 대해서 분석한 보고서가 있더라고요. 100년간. 네. 2019년이면 1919년부터네. 네. 와우. 오. 와, 대공황 들어가네요. 네, 대공황 와. 들어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얘네들이 거기서 정의했던 경기 침체의 종류는 한 5가지 정도? 5가지. 네. 대공황처럼 수요와 공급, 그러니까 네. 과잉 공급에 의해서 발생하는 경우, 네. 그 다음에 지금처럼 인플레이션에 의해서 아. 경기 침체가 발생한 경우, 네. 그 다음에 오일 쇼크, 네. 그러니까 에너지원에 의해서 경기 침체가 발생한 아. 경우, 그 다음에 금융시장의 위기로 인해서 경기 침체가 발생한 금융위기 경우, 같은 거. 네, 정부의 재정 정책 실패로 인플레이션이 그러니까 경기 침체가 발생한 남유럽 경우, 위기 같은 거. 네, 그게 5가지 음. 예, 유형이 있었고 네. 금융 위기 같은 경우를 제외하고 나면 대부분의 경기 침체 기간이 사실 금융위기 때가 가장 길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금융위기로 인해서 나오는 경기 침체가 가장 리스크가 클 것이다 앞으로도 그러한 얘기가 있고 재밌는 걸 발견했는데 금융위기 사례를 제외하면 1990년대 이후로 네. 경기 침체의 기간은 그 이전보다 짧아요. 아하. 생각해 보시면 네. 80년대 경기 침체 기간 1년 반 네. 뭐 이랬었는데 90년대 이후로 들어와서는 거의 뭐 1년 안쪽으로 가죠. 어허. 90년대 경기 침체 한번 생각해 보시면 네. 되게 경기 침체 기간이 짧았는데 뭐 어떤 요인이나 원인보다는 그때 2019년도에 만든 자료였기 때문에 분석하는 게 제조업에 대한 의존도가 확실히 떨어졌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그러니까 경기 사이클이 산업 사이클이
긴 사이클을 가져가는 산업에 대한 의존도가 좀 줄어들었기 때문에 좀 빨리 벗어나거나 하는 부분들이 움직일 수 있었다는 내용이 좀 의미 있게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조업 비중이 줄었다는 거는 예전에는 구조조정을 하면 이게 뭐 공장도 문도 닫고 네. 뭐 땅도 팔아야 되고 기계 팔아야 되고 이게 되게 오래 걸리는데 지금 만약에 그냥 소프트웨어 기업들은 구조조정이 뭡니까? 집에 가서 그냥 해고하면 끝. 네. 그렇죠. 끝. 네. 구조조정이 굉장히 빨리 끝나는. 네. 그렇죠. 그 다음에 제조업들이 90년대 이후에는 해외로 많이 갔잖아요. 미국이 네. 원래 지금은 다시 데리고 오려고 하는 분위기지만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흔히 실업률이 음. 코로나 때를 제외해놓고 나서는 그렇게 많이 높은 수준으로 가지 않았다라는 걸 그 근거로 이렇게 연결해서 봤었는데 네. 제가 이걸 보면서 오늘 얘기를 드리고 싶었던 것 중에 이제 두 번째 얘기를 하기 전에 좀 이 경기 침체와 관련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네. 연착륙의 사례는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돼요. 경기 그래요? 침체가 우리 지금 연착륙 기대하는데. 네. 하지만 이 금리 인상에 의해서 그러니까 인플레이션 때문에 금리 인상을 했더니 경기 침체가 왔던 가장 가까운 사례는 1990년대였습니다. 아, 블랙 먼데이 터지니까 네, 금리 인하를 공격적으로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이 발생해버리는 순간 바로 금리 인상을 하면서 갔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좀 봤을 때 그때 그 시기가 연착륙을 했죠. 아, 우리 보시면 미국은 굉장히 그 뒤로 좋은 시기를 보냈었고요. 네. 이건 제가 예전에 그 향후 연준이 사용 가능한 통화 정책 시나리오를 말씀드리면서 그 왜 옐런 독트린을 말씀드리면서 그때 네. 당시에도 재무장관이 강달러 정책을 쓰면서 수입 물가 낮추고 미국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좋은 시기를 보냈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렸었는데 네. 그러한 사례가 연착륙했던 사례가 공교롭게 인플레이션 이후에 금리 인상을 통해서 통화 긴축을 통해서 유발된 경기 침체를 벗어났던 과정이 지금하고 그 부분은 유사해요. 좀 다른 점이라고 하면은 그때는 타겟 인플레이션이라는 개념이 없었기 때문에 아, 그게 90 몇 년이죠, 그게? 94년도부터 그 정책을 쓰면서 간 아. 거고 경기 침체는 91년인가 92년도 이렇게 해서 기록이 돼 있어요. 네. 그때도 기간은 좀 짧았습니다. 다른 기간들에 비해서 그런 말씀을 한번 드렸던 적이 있기 때문에 저도 사실 연착륙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기대하고 있어요. 네. 두 번째로는 이제 제가 뭐 지난번에 뇌피셜로 한번 FOMC 위원들 구성에 대해서 변화에 대해서 한번 뇌피셜 한번 말씀드렸었는데 이거는 PC를 가지고 네. 이 부분을 좀 말씀을 한번 드려보려고 어, 합니다. 오늘 메인 메뉴 나왔네요. 네, 이거는 제가 정말 간절하게 네. 내년에 연착륙도 좀 오고 이 시장의 분위기가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것처럼 좀 암울하지 않은 분위기로 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건데 네. 그래도 좀 고민을 많이 하고 준비를 해봤기 때문에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네. 이번 주 금요일에 발표죠? 이 데이터. PC는 PC, 예, 그렇죠. 맞아요. 자료 보시면서 예. 말씀드릴게요. 아, 네. 메인 디쉬 나왔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이거는 올해 한 해 동안 있었던 코어 PC 근원 개인 소비 지출 물가를 가지고요. 이 파란색 선은 지수를 만들어 놓은 거고요. 주황색은 연간 상승률입니다. 네. 그리고 밑에 회색은 월간 변화율이에요. 음흠. 월간 변화율이고요. 공교롭게 작년 요맘때쯤부터 PC는 오르기 시작했어요. 아, CPI는 4월부터 올랐잖아요. 네. 왜? 에너지 가격이 반영되다 보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 코어 PC는 이런 에너지 가격이나 이런 부분들을 제외해놓고 그렇죠. 측정을 하다 보니까 이미 좀 먼저 선행돼서 올랐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음. 그리고 나서 그때는 인건비나 이런 거에 대한 상승폭도 좀 있었지만 그런 거보단 다른 요인이었던 것 같아요. 네. 정부에서 지출해 주거나 이런 부분들이었던 것 같기도 하고 구체적으로는 안 봤지만 이제 올해 하반기 들어오면서 이제 임금 상승률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걱정을 하는 거잖아요. 네. 이렇게 좀 다르다라고 보시면 되고 제가 요걸 가지고 조금 생각을 해봤던 것들 중에서 8월, 9월, 10월 데이터 이렇게 보시면요. 월간 상승폭이 0.6, 0.5, 0.3 내려오고 있어요. 그러네요. 7월이 좋았다. 7월이 좋았죠. 근데 내려오고 있는 부분들. 그러면 앞으로 임대료 어떻게 되실 거라고 보세요? 내려오겠죠.
이번에도 좀 둔화된 건 확인이 됐잖아요. 좀 뭐 마음에 안 들지만 그래도. 근데 실제로 보면은 OER이라고 하잖아요. 그 기대치를 반영하는 거. OER도 상당히 좀 둔화되고 있는 모습들에 대한 기사들이 좀 확인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도 좀 잡힐 수 있을 거라고 좀 생각이 들어요. 사실 이제 요걸 말씀드리기 전에 하나만 우리가 생각해 보면 되는 게 첫 번째 에너지 잡혔죠. 그러니까 상품 물가 잡힌 거예요. 네. 파월이 말하는 걸 잘 보시면 이제 상품 물가 잡힌 거예요. 네. 임대료 얘기 잘 안 하잖아요. 이제 네. 임대료 이제 하락 추세로 가고 있다라고까지는 이 아저씨가 확신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마지막 남은 게 뭐냐? 서비스 물가죠. 임금. 임금이죠. 그러니까 그 마지막 하나도 추세를 좀 꺾어놓고 싶다라는 것 때문에 이 연준에 계시는 분들이 이렇게 강하게 말하는 게 아닐까. 결국 당나귀 귀가 문제네요. 그러니까 어쨌거나 불확실한 것들이 하나하나씩 제거되어 가고 있는 과정이다라는 거고, 그러면 내년도 가면 어떨까요? 이 PC가. 빠지겠죠? 많이 네. 빠질 것 같은데요? 그래서 제가 두 번째 자료를 네. 준비를 했어요. 두 번째, 예. 네. 시뮬레이션을 해본 겁니다. 이 시뮬레이션. 파란색은 MOM 월간으로 0.2%씩 상승한다라고 가정했을 때, 네. 그러면 연간 코어 PC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만든 거고요. 네. 주황색은 0.3%씩 월간 상승한다고 했을 때 이 PC가 어떻게 반영이 돼서 나올 건지. 그 다음에 이 회색은 0.4%일 경우인데 저도 이 0.4%는 바라질 않습니다. 그래서 근데요. 중간에 있는 0.3%씩 상승한다라는 가정으로만 본다라고 하면요. 내년 6월 정도 되면은 3.8%, 3%대로 이제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0.2%면 훨씬 더 좋을 텐데 1분기면은 3%대로 들어가니까 네. 굉장히 해피할 텐데 저거 좋다. 요거는 조금 바라기는 어려울 것 같고 한 0.3% 정도라고 봤어요. 작년 요맘때부터 네. 작년 요맘때부터 올해 4월까지 월간으로 PC가 오른 걸 합치면 한 2.6% 정도 돼요. 이거를 그러면은 절반 이하로만 잡아준다 그러면은 네. 코어 PC는 상당히 잘 잡힌 갈 수 있다라는 것에서 저는 아이디어를 좀 찾아본 거고요. 그걸 그래서 이걸로 시뮬레이션을 한번 해서 네. 말씀을 드린 거고, 보통 우리가 실질금리라는 부분을 말을 할 때 네. 뭐 인플레이션 기대치와 뭐 기대 뭐 금리 수준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 하는 경우도 많고 여러 가지 해석들이 많습니다. 미리 말씀을 드리면 네. 뭐 10년 국채 금리를 가지고 실질 금리를 계산할 때 쓰는 부분들도 있고. 네. 근데 제가 딱 하나 포인트를 잡은 건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윌리엄스 총재가 네. 중립금리라는 걸 말할 때 이 사람은 그럼 연준이 책정한 기준금리와 네. 그 다음에 코어 PC, 네. 물가지수, 이걸 CPI로 보시는 분들이 많은데 연준은 PC죠. PC니까 그 중에서 코어 PC니까 그렇게 기준을 놓고 실질금리를 생각을 한다라는 전제하에서 보면요. 네. 다음 자료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거 아닌데? 자료가 지워졌네요. 죄송합니다. 아이고. 자료가 지워져요. 제일 중요한 게 아, 제일 중요한 그려주세요 빨리. 빨리 살려주세요 지금. 복구. 자료가 없어졌네요. 이거 우리 또 죄송합니다. 조합에 사고가 났네요. 그럼 이제 말로. 네, 말씀으로 드릴게요. 네. 얼굴이 다 빨개지네. 그 현재가 실질금리가 마이너스 0.5% 수준이에요. 그러면 지금이 실제 금리가 0.5예요? 예, 그 산식대로 계산한다 그러면 네. 그러면 기준금리를 네. 내년에 네. 상반기에 0.25 한 번 올리고 또 네. 어느 시점에서 0.25를 한 번 더 올려서 네. 5.0으로 간다라고 하면 네. 아까 그 코어 PC가 한 3.8, 3.7 이렇게 내려오잖아요. 네. 그럼 실질 금리는 1.2, 1.3 수준으로 오잖아요. 1.2에서 1.3. 네, 연준이 목표로 하는 타겟 인플레이션은 2%죠. 그거 말고 그러면 연준이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실질 금리 수준이 있어요. 몇 퍼센트죠? 얼마입니까? 1.5%. 아. 그 정도 수준에 이르면 네. 물가가 아무리 높더라도 네. 전통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금리를 더 이상 올리거나 할 수 있는 명분은 사실 없어요. 실질 금리 1.5. 네.
지금은 0.5. 네. 근데 왜 그런가 생각을 해봤는데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실질 금리가 너무 높으면 자산 가치가 어떻게 될까요? 부동산이나 이런 자산 가치는 떨어질 수 엄청 안 좋죠. 할인을 받으니까 네, 실질 금리를 할인을 받으니까 그게 바로 우리가 말하는 디플레이션이라고도 할 수 있거든요. 저는 그런 관점에서 봤거든요. 네. 그러면 목표했던 1.5% 실질 금리 수준까지 왔는데 네. 경기가 안 좋아. 네. 라고 하면 연준 위원들은 생각이 조금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그 말인즉슨 지금 이렇게 돌려서 얘기하시지만 금리를 인하할 수도 인하하자는 얘기가 나올 수도 있다. 있다라는 거죠. 적어도 연준 의원 중 몇 명은 그런 네. 주장을 할 맞습니다. 백데이터는 된다. 네. 이게 타겟 인플레이션을 건드린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실질 금리는 목표한 대로 왔잖아요. 그러면은 말씀하신 대로 내년도 상반기에 한 1.23 수준이 되는데 네. 1.5가 하반기 들어가면 그 정도 되는 거죠. 1.5가 넘어갈 수 있는 거죠, 하반기 되면? 아니요, 그게 1.5. 하반기면 1.3 정도 되는 거죠. 1.3 정도? 거의 다 온 거죠. 1.5가 돼야 되죠, 근데. 근데 거기까지 정확하게 계산하면서 가지는 않았어요. 아. 지금까지 타겟 인플레이션이 2%라고 해서 2%꼭 맞췄던 적은 거의 없잖아요. 네네네. 그 수준의 오차를 두고서 그 수준 안에 있으면은 성공했다라고 보니까요. 그러면은 아직 1.5 안 됐으니까 뭐 내릴 필요 없다라는 의견도 있겠네요. 그렇죠. 지금은 그렇죠. 그런데 이제 코어 PC가 3%대로만 내려오면 기준금리가 5%니까 네. 실질금리가 목표한 수준 안으로 들어오죠. 네. 그러면 금리 인상을 할 수 있는 명분은 사라지는데 네. 제가 지난번에 메리델리 샌프란시스코 연은 총재가 발언한 적이 있죠. 대리금리, 프록시 금리라고 해서 네. 기준금리는 4%인데 이 프록시 금리 쓰면 한 6%, 7%될 거야. 라고 말한 적이 있죠. 이분이 지난주에는 상당히 주말에는 매파적인 발언을 했습니다만 이런 발언이 왜냐 샌프란시스코 연구에서 스터디를 했던 자료였기 때문에 이 발언을 했잖아요. 그러면은 브레이너드 부의장이라든지 이렇게 좀 뭔가 되게 유하게 좀 보려고 하는 시각이 있어요. 경기 침체나 이런 부분들을 유하게 보려고 하는 사람들은 이 논리로도 접근할 수 있는 거죠. 그럼 대리금리까지 포함하면 지금 실질금리는 어마어마한 거다. 네. 근데 경기가 안 좋다. 그러면 작은 폭이나마 한 번은 내려줄 수 있지 않겠냐라는 논리가 나올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2019년도에 금리 인하를 한 번 했었잖아요. 하반기에. 네. 그때는 물론 이게 인플레이션이나 이런 상황은 아니었어요. 이런 상황은 아니었지만 왜 금리 인하를 했죠? 왜 했어요? 그때 분명히 양적 긴축을 하고 있던 과정이었다가 네. 갑자기 이제 금리 인하를 했던 건데 네. 미중 무역 분쟁으로 인해서 음. 경기 지표들이 좀 좋지 않거나 이런 모습들이 보여지니까 네. 금리 인하를 한번 눈 감고 했잖아요. 세 번. 네. 그 뒤로 이제 한 번 하는 게 어렵지 그 뒤로는 쉽게 했었는데 한 번 하는 게 어려워. 네. 나쁜 짓 또 한 번 하는 게 어려워. 그렇죠. 실질금리라는 측면, 실질금리 연준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예요. 맞죠? 맞아요. 네. 주식시장이 작년이나 재작년이 굉장히 좋았을 때 실질금리 마이너스 폭이 너무 크다라고 우려하는 매파적인 위원들도 많았고요. 네. 반면에 이제는 실질금리가 충분하게 어느 정도 목표한 수준까지 갔기 때문에 경기를 보자라고 말할 수 있는 분위기도 나올 수 있다라고 하면 저는 그래서 이제 이런 조건들이 좀 허락해 준다라고 하면은 금리 인하에 대한 얘기를 할 수도 있다라고 보고 투자은행들이 괜히 설레발로 내년 하반기에는 금리 인하 할 거야 라고 맨 처음에 저도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네. 그런 게 아니라 이러한 지표들을 생각해 본다라고 하면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는 충분히 가질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그걸 좀 일축시키고 싶었던 거죠. 오늘 저 자료가 왜 삭제됐는지 어. 우리 댓글창에서 알려주시네요. 왜요? 파월이 해커를 보냈어요. 아, 지금 저장을 미리 안한것 알면 안 같아요. 되는 만들어 놓고 저장을 못한 비기를 것 같아요. 우리가 먼저 알게 된 것 같은 그런 네. 느낌인데 오늘 이 방송을 박제해서 NFT화 한 다음에 1년 뒤에 열어보는 걸로 그래서 이 방송이 성지가 되기를 네. 그래서 저도 기대하겠습니다. 경기 침체가 연착륙이 이렇게 해야지 연착륙이 오는 거잖아요. 네. 아직까지 연준은 경착륙을 바라지는 않는 것 같고요. 그렇다고 그렇죠. 누가 하면 바라겠어요? 이런 상황으로 유도를 해서 가야지 연착륙 시나리오로 갈 수 있는 조건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간절히 좀 바라는 마음에 내피셜을 한번 좀 네. 만들어봤습니다. 우리 월화 나오신 분들 특징이 있어요. 공통점이. 뭐요? 오늘
분량 작을 것 같다고 또 저한테. 그러면서 이미 시간이 오버했습니다 지금. 네. 빨리 끝내야 입만 돼요. 열면 하여튼 여러분들 그렇게 자, 준비했습니다. 자, 오늘 그러면 우리 파월형과 네. 맞섰던 우리 조기영상 팀장님 이 방송은 정말 내년 하반기에 한번 성지가 되기를 바라면서 한번 저장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우리 조기영상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주식 투자자 여러분, 바로 지금 더 늦기 전에 준비하셔야 됩니다. 2023년이 코앞으로 다가온 지금, 1분 1초가 아까운 지금, 그래서 망설이지 말고 시작해야 하는 지금,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반도체, 2차 전지, 인터넷부터 자동차, 바이오까지 2022년에 놓쳤던 투자 흐름을 한 번에 따라잡고 2023년의 기회를 이번엔 절대 놓치지 마세요. 3프로TV 2023 베스트 투자 전략 12월 31일 다시 없을 혜택이 종료됩니다.